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제게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그 통계 작업을 좀 해봤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랜덤 370여 개 업체 중에서 그 2022년 영업이익 증감률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업체는 206개 업체가 되고요. 55.4%에 해당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상승은 1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위해서 이 극단치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 영업이익 증감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 있는 업체의 그래프를 보자 그러면은 그 뭐 전반적으로 HMM이 그 영업 이익률이 그 제로 포인트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55.4%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코스피에 그 상장된 기업이니까 그 코스닥은 아직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경제가 2022년도에 좀 그 하락세가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0.5%에서 뭐 한 1% 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들 이 포진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하락폭이 그 넓이로 이렇게 보면은 넓이가 더 큰 거로 보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그 대한민국 경제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 수지도 472억 달러가 적자니까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 느껴지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만큼 그 제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1개인데, 네, 뭐 2개로 넣어도 뭐 안 될 건 없고요. 이 그 전체의 그 극단치 상승한 극단치 업체가 소수이고 또 아, 하락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극단치가 들어갈 경우에는 뭐 다들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장에서와 같이 10%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의 그래프를 보면은 좀 그렇게 눈으로 식별하기가 좀 좋아서 그렇게 한번 통계를 내본 거고요. 요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10% 범위보다는 좀 조금 이 기울기가 그 차이가 나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넓이로 보면은 영업 이익률이 그 하락한 쪽이 그 더 많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도. 그래서 뭐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든지 액수로 얘기하던 것보다는 제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 영업이익률이 내년에도 그게 하락할려는지 또 상승할려는지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23년도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밝지 않을 것 같다. 어,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 계열 거를 한번 좀 모아봤어요.
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그 마이너스로 내려간 데가 삼성 SDI였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도 1.4%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2.8% 감소했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그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인데 이게 이제 5.4% 상승을 했습니다. 적자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영업손실률이죠. 14.4%인데 작년도 19.8% 거의 20%에서 5.4%를 상승을 했으니까 요 경우에는 2023년도가 삼성중공업이 흑자를 잘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왼쪽은 그 현대그룹에 상장된 기업체들이 좀 모아봤는데, 차 메이커로 보자 그러면은 모타 그룹으로 보자면 현대모비스가 1% 영업이익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1.2%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기아는 좀 소팅을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기아도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조선사 중에서 그 현대사모중공업이 작년도 그 영업 손실에서 8.3% 영업이익률이 증가해서 한국조선해양 내 세 개의 큰 그 조선소가 있는데, 현대 사모중공업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직 적자지만은 그래도 현대미포조선도 그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했고요. 또 현대로템도 그 1.9% 증가를 한 게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만 1% 내려간 거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네요. 현대제철이 또 빨간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철강 쪽이 4.8% 하락했는데, 이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철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현대차 증권이라는 데도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8.7%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아가 1.2% 상승한 거로 선전을 좀 했죠. 현대백화점은 이제 그 HD 현대하고는 좀 가문이 좀 틀리죠. 그 반개인데, 백화점 쪽이 1% 하락한 거로 되어 있고, 현대 B&G 스틸은 그 현대 제철, 그래서 철강 계통으로 보면 되면은 이게 이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7.9%또 이것도 하락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현대 게 아닌데 소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네요.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데가 그게 이것도 그 솔라 계통인지 어떤지 내가 지금 기억이 간감합니다만 이게 7.6% 상승한 거로 되어 있네요. 오일뱅크 그 정유 회사들이 그 재미를 많이 봤는데, 오일뱅크는 좀 그렇게 그 재미를 많이 못 본 거로 되어 있네요. 그 정유 회사가 2.7% 증가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 쪽에서 우리 관심사는 사실 그 SK 하이닉스인데 13.2% 영업이익이 말하자면 감소했습니다. 바이오팜이라는 데가 영업 손실률이 무려 53.2%가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SK온이 그 배터리인데 아직까지 그 손익분기점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영업 손실률이 13%입니다만은 그 2021년에 비해서는 그 영업 이익률이 16.5%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2023년도에는 손익분기점 선은 좀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SK에너지가 이게 정유회사를 포함한 거로 되어 있는데 2.5%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이노베이션 이런 게 중간 지주회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포함된 겁니다만은 SK텔레콤 통신사가 1% 영업이익률 증가로 돼 있고 SK 그 뭐 전체적으로는 1%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G전자가 1.2%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고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적자로 났죠. 그 LCD 쪽이 중국의 그 저가 공세로 안 팔려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LG 성황 건강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6%나 크게 떨어졌고 LG 화학도 6% 떨어졌고 LG 이노텍이 그 좀 방산 계통의 제품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2% 정도 내려갔고 그러면은 그 돈을 번 데는 이게 에너지 솔루션이 그 더블이 됐네요. 그 0.4%뿐이 또 증가를 안 했고 LG U+는 0.7%. 아까 SK텔레콤이 1%인데 0.7%로 비교가 좀 됩니다. 어, 요게 그 통계에서 빠졌던 그 기업인데 그 신송식품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매출액이 2.9%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영업비용이 4.3%, 또 1.4% 정도 그 더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 판매 관리비도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영업이익이 18.8% 감소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여기 회사의 그 원인은 단기 순이익 쪽만 표현을 했는데 영업이익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 제품 판매 가격은 그에 상응하게 인상을 못 시켰다 하는 것이 일반 뭐 제조업, 식품뿐이 아니고 다른 공통적으로 여러 제조업들이 대부분은 여기에 그 해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이란 게 있는데 이제 경동은 이제 경동 나비엔도 있어서 보일러도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출발이 이제 그 연탄 보일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동이라는 데는 아마 그 무연탄을 또 취급하는 데 같은데 매출액이 7.8%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4.3%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88.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무연탄 판매 증가 및 공사 매출 증가로 결국은 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수량 곱하기 단가의 단순 함수인데 음, 양도 그 증가를 했고 판매 가격도 뭔가 좀 상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석유가스 가격이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 지방이나 도시의 그 도시가스도 있는 데는 그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일반 지방 도시나 이런 데에서 무연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미국의 소리,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어저께 그 날짜는 여기 기재를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확장 억제 대응력 불충분, 한국 핵무장 옵션 배제, 그 전 정권의 그 이 트럼프 정권의 그 이 고위 관리 출신들을 그 초청해서 대담 형식으로 했는데 그 미국의 소리에서 그 압축해서 표현한 것은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도 의문을 제기를 했겠다. 우리 한국 측에서도 요거에 이제 그 공조 발언이 되겠죠. 미국의 확고한 방어 공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완성할 경우 과거 소련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파장을 일으켜 미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도 배제될
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런 게 이제 서류 문의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쭉 제가 캡처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좀 솔직히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압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북한이 핵 개발을 더 미사일 개발까지 더 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그래서 문정권이 잘한 거냐 그러면은 그건 자기네들은 아닌 거로 본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공화당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좀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이 진행 앵커는 조은정 씨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대담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었고,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분이 있는데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을 한 두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는데 여기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주요 위협은 북한이고 일본의 주요 위협은 중국입니다. 인도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이 슬픈 뉴스를 진행하면서 전국에는 한국의 주적이 중국이어야만 한다. 라는 이 견해를 계속 저는 밝히고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뭐 공화당 측 입장일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 다른 분쟁들에 주의가 분산돼 가지고 북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부 내에서는 국무부 내지 또 국방부 장관들은 미국 엉아의 좀 핵 확산 억제 이 능력, 방위 능력을 믿어라라고 한국한테 계속 보여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한국이 드골 대통령 당시 프랑스처럼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건 아니고 우선은 그렇게 윤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마는 일주일 후에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공감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건 이런 게 미국의 소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즈 트러스 전체주의 중국의 부상을 막아라. 텔레그라피 벤 라일러 스미스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트러스 전 수상이 49일에 단명을 했죠. 이 세금 절세가 아니고 감세 정책을 했는데 금융권 세력한테 무너졌다 하는데 조금 숨을 고른 후에 드디어 다시 정치적인 감각으로 지금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방은 전체주의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리시 수낙 현 총리한테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런 얘기고요. 전 총리는 지난 10월 물러난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 발언들을 이 트러스 여사가 하고 있네요. 이대로 내가 정치 생명이 끝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트러스가 옳았다. 그거 문제는 지금 이 금융 세력들이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감세 정책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트러스 총리가 이 기업들의 이 법인세를 감세해 주면서 오히려 경기 부양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의 뉴스 보도가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날짜
그 나온 거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노조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 해가지고 헤럴드 경제에서 그 쭉 얘기했는데, 요게 평상시 제가 얘기하는 말하고 되게 똑같아졌어요.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토하라.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뭐 법을 또 좀 그렇게 또 이게 이 뒷받침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 거대 야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은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대통령령으로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노동조합한테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예를 들면 우정사업본부 내에도 노조가 있고, 근데 노조 거만 공개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정사업본부도 다트 같은데 그 재무제표를 공개를 해라. 또 지금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말이 많은 그 서울교통공사 것도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를 하라. 이런 것부터 해서 설득을 좀 해야지, 노조 개혁한다고 노조만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이가 공격하듯이 뭐 독재 정권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 공격을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327개 중에서 120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207개 노조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일체 아무것도 안 낸 노조가 16.5%, 54개 노조에 달한다. 우리나라 노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대단한 세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LG화학, 미국, 피에몬트 리튬과 리튬 공급 계약 체결. 요건 뭐 캐나다 퀘벡의 북미 리튬 광산이라고 LG가 소유하고 있는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스포드맨 농축액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 20만 톤의 그 농축액에서 3만 톤의 리튬을 추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출한다 뭐 한다는 게 다 재련이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어떤 형태든. 근데 저거를 저 위에 이런 본드라고 그러죠. 본드라고 하는 게 POND,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농축액을 가져와 가지고 3만 톤 하면 17만 톤이 이렇게 밖에서 흘러나가면 안 되는 거죠. 공해 때문에. 그래가지고 영원히 이 본드에서 자연 건조를 시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재련함의 취약점은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큰 이런 연못을 해가지고 폐수 처리를 밖으로 못 나가게 영원히 붙들어 둬야 된다는 게 재련업의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재련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개발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필요하면은 또 뭐 이 서구에서도 또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피에몬트 리튬 지분 6%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7,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도 양극화, 한일 월급 통장 피라미드 비교해 보니 뭐 핵심적인 것은 고임금층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12만 3천 명으로 2021년 소득 기준 전체 근로자의 5.6%다. 1억 원 이상이, 일본은 4.9%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근데 일본도 이 밑에 연봉 한 2,200만 행, 2,000만 행이 아니고 200만에서 400만 사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는 층이 일본이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전에 본 적이 있고,
향후 이대로 가다 보면은 2023년 올해에 그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할 것 같고, 평균으로 봐서 일본은 계속해서 그 2012년에 4만 9천 달러인데 아마 그 선에 머무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일본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일본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했는데 1200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아동수당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60만 행에서 1200만 사이는 일반 5천행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는 중학생은 1만행, 3세에서 초등학생은 1만행, 그 밑에 사람들은 0세에서 2세까지는 1만 5천행을 하는데 부부 한쪽 연봉으로만 판단을 한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네요. 김치는 영양사 조사에서 2023년 최고의 슈퍼푸드로 선정되었다. 김치만 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러 요리들이 같이 1위에 그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하자면 뉴스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구르트, 콤부차, 절임 야채와 같은 다른 발효식품도 얘기돼 있고, 요게 상징적으로 요게 깍두기하고 김치를 반찬 그릇에 이렇게 썰어 넣은 상태를 찍은 것 같네요. 뭐 꼭 겉절이 한 것 같은 그런 거를 좀 사진인데, 묵은 김치, 포기 김치 이렇게 좀 더 멋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한국의 요리의 주식인 김치는 다른 건강식품의 이점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제, 항암제, 항암제 특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한 연구는 낮은 코비드-19 사망률을 김치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김치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좋은 음식이긴 한데 습식이라는 그 한계 습식 음식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그 스르프 뉴스에서 한번 습식 음식에 대해서 취급을 했었죠. 잔반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습식 음식이다. 이 점은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폐수라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습식 음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목로 동심 파괴라는 이 네이버 TV의 방송이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의 미운홀이 제1부 인도 모디 총리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그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주가가 폭락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아다니 그룹 그 총수하고 그 다음에 이 모디 총리하고 이 동향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아마 그 모디 총리의 후원으로 이 아다니 그룹이 그렇게 급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어떤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3조 1천억 달러의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다. 그런 뉴스입니다. 아다니 그룹이 이 투자하고 있는 그룹이 그 역량이 상당히 전 산업계에 거의 뭐 독과점식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보다 더한 그런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뭐 그쪽에서 간단하게 어떤 스파트 이슈를 캡처해서 또 소개한 내용입니다. 근데 환각버섯 엑스터시 우울증 치료에 쓴다라는 것도 호주에서는 이 허용이 됐다. 그러니까 펜타닐 같은 화학 합성 무슨 마약 같은 거 말고
천연적인 그런 것들은 그 우울증 치료에는 도움이 좀 되는 게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치사율 최대 88%의 최악의 전염병이라는 게 또 나타났다 하는 또 이 겁나는 또 그 뉴스가 나왔다는 것도 좀 얘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춘천 레고랜드 담당 전 강원도청 고위공직자가 또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게 뭔 진짜 무슨 사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레고랜드 그 하는 그 과정에 전 강원도지사 어, 민주당 쪽이었죠. 네. 조지 소로스는 네란드라 모디가 아다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요런 제목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말하자면 그 인도의 아다니 그룹을 이 말하자면은 그 해치 펀드로 공격을 하는 배우가 결국은 그 조지 소로스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용감한 주가 조작도 했고 회계 사기, 분식 회계까지도 했다. 그래서 그 분석 회사인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장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은 그 소개를 하고 그렇게 지금 그 이 모디 총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모디를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국도 그 아까 그래서 그 제목에 됐듯이 그런 그 이 인도의 그 재벌 그룹이 국제금융 자본한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란도 그 마찬가지인데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어떤 그 적대 관계인데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지금 만주 우측에 비로비전 유대인 자치주가 있는데 그때 뭔가 그 건국할 때 서로 도와준 게 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대요. 이스라엘보다 이란이 더 싫다. 초강경파 당선의 술렁이는 중동.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는 순위파하고 이 순위, 그 다음에 시아파하고 대립 관계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하다. 그래서 어,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사우디가 파가 틀리니까 이스라엘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란을 좀 견제해야 되는데 이란도 핵을 갖게 된다면은 북한하고 같이 미국이 아까 이 미국의 소리에서 그 얘기했듯이 에, 그 여러 군데 그 미국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 우리 이 한반도도 이제 극하게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중동에서도 문제가 들어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군사력을 양분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란의 이 데모, 히잡에 대한 시위, 뭐, 이런 거를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위 공작이다. 그리고 여성 기자 2명이 CIA 이 첩자라고 또 공격을 하는 그런 건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당분간 버티겠지만 결국 너희들 이란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G7 우크라이나 G7이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를 다짐하고 의장국 일본, 북한을 비난했다. 외교장관이 회동했다. G7 회의가 5월 달에 이 유럽 어디에선가 열리는 아니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기시다 총리도 유럽 순방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 외무성 장관도 이렇게 하면서 G7 공식 회의에 어떤 의제라든지 뭐 또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G7 회의라는데 이게 모두 9명이 있는데 무슨 EU 뭐 이런 데도 아마 그 참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브랭켄 저거 미 국무부 장관인데요.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에 있는 탱크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다. AP 로리타 C 발도르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오하이오주 리마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작은 중서부 도시인데 대규모 제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탱크를 만들고 있다. 미 육군이 소유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미 육군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탱크를 개조한다. 그대로는 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전자전 뭐 이런 거를 다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제대로 그걸 활용할 능력도 안 되고 해서 뭘 개조한다. 그렇게 되는데 한 달에 15대에서 20대의 장갑차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대제를 추가해서 더 많은 장갑차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군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육군 장관이 여성인 모양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국방산업 기지를 강화할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여기 리마에 있는 공장도 그 일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 제가 최근에 그 학습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언제까지 주겠다는 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이미 일부는 선적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납기 리드 타임은 지켜져야 될 약속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탱크가 약속된 시일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아까 그 공장에서 한 달에 15대 내지 20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탱크들은 자동화 생산 이 완성차 메이커처럼 컨베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조립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터치 타임이라는 게 생산에 직접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치 타임 전 대기하는 자재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리드 타임에 생산 리드 타임에 들어가거든요. 또 대기라는 것은 이동 전에 기다리는 거, 다음 공정으로 가기 전에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시간들을 전략해야 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발빠르게 4개월 만에 넘겼죠. 그 탱크를 미국이 그만큼 잘 할 수 있을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더라도 제공품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리드 타임이 길다 보면은 과다한 제공은 리드 타임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하고 품질을 악화시키며 긍정적으로 납기 지연을 초래해 스루풋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납기가 지연되면은 말하자면 민간 기업인 경우에 매출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제약이라는 공정이 있을 수 있다. 능력 제약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일정과 동기화된 자재 투입으로 제공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해서 생산 흐름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산 관리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성공도 많이 한 기업이 미국 내에서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좀 스루풋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제공의 양을 WCAI 로 보고 제공의 양을 재고니까 회전율을 구하면 그 회전율이 생산 리드 타임으로 비례한다고 봐도 좋다. 그러니까 제공이 많아지면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납기 지연 등등이니까 재고 회전율이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관리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결과를 분석해서 재고 회전율로 분석을 해서 재고 회전율이 매우 낮다 그러면은 딜리버리가 지금 늦다라고 비례적으로 비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삼성이 진 적 한 번도 없어. 30년간 노감상 괜한 자신감 아니다 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앞장에서 얘기한 거는 재고를 많이 제공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 그 기사는 메모리 1위 후 치킨 게임을 했는데 원가 경쟁력 레이스 서막 해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 계속 가겠다 하는 거가 아주 잘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발상일 수 있고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률 4.2% 떨어졌는데, 그럼 언젠가는 그럼 흑자 한번 내려고 계속 적자 보고서 그렇게 생산을 계속 확장해 나갈 거냐? 그래서는 절대 기업이란 것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삼성은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이거하고 양을 생산하는 거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캐파는 능력은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어떤 그 수요에 대응해 가지고 생산을 더 늘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그 접근으로 그 어떤 여기 김지현 기자라고 돼 있는데, 김지현 기자 남자겠죠? 네. 그래서 제가 쓸 내용입니다만은 생산 캐파시티, 이 생산 능력 증설과 재고 조절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무위원은 그 다른 양상, 과거의 치킨 게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과 재고 증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른 양상이 전에는 어떤 양상이었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재고가 증가한다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때 팔지 못하면은 그게 또 진부화될 수도 있는 거고, 돈만 들여서 만들었다가 또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파같이 이런 그림까지 제가 이렇게 넣듯이 이런 것까지 이걸 넣어가지고 그렸는데, 이거 접근이 좀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네. 좀 더 좀 전문적으로 더 좀 접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 삼성이 또 전문가들이 그 안에서 뭐 다 계획이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아까 그 2022년도 경영성과는 영업이익률이 4.2% 떨어졌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2023년도 그렇게 떨어져도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춘투가 시작됐다는 뉴스를 했습니다. 히다치나 파나 등 대형 전기 노조가 나란히 이게 베이스업이라는 걸 배워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7천엔을 아주 똑같이 요구했다. 이 사람들은 그 춘투라는 게 무슨 우리나라 노조처럼 그 밖에 나가서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결사 뭐 반대 뭐 결사 투쟁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협상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7천액을 나란히 모은 것이 한데, 이 결과가 얼마나 임금이 올려줄지, 또 정부에서도 지금 인프레가 많으니까 뭐 올려주라. 7천액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한 10분의 1로 해서 7만 원 올리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일본 그 야후 뉴스에 좀 여러 이 뉴스들을 좀 제목만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이 건 현대판 아편 전쟁이 괴짜 노무, 뭐 야바 노무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고, 수입 규제 안에서 착착 진보적인 중국, 멕시코 루트에 미국이 경로했다. 중국 외교수장 기구 격추 둘러싼 신경질적과 비난을 강하게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왕이 외교수장이 이렇게 무슨 독일 국제안보회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일본은 이미 놓쳤다. 세계 기업 전략의 트렌드 웰빙 경영이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 일본 쪽에서는 ESG, 그 다음에 SDG, 이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이게 뭐의 약산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인재를 제일 중시한다라고 이렇게 또 연결을 하네요. ESG의 환경,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 그러면 결국 거버넌스나 그 다음에 그 소셜 이런 것들에도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저도 좀 꺼낸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의 경영 전략은 보텀업, 위에서 이렇게 그 상향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탑다운 경영이냐, 버텀업 경영이냐. 난 두 가지가 다 잘 어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경영이란 것은. ESG를 포함한 직책을 가진 은행가들은 감원의 물결을 피하고 있다. 결국 그 세계 금융그룹이 ESG를 그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금융권 내에서도 ESG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뭐 직장 떨려날 염려도 없이 계속 잘 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어, 사자 사이드와 팔자 사이드 모두 ESG 전략적 관련성과 향후 수요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상 2월 19일자 슬픈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